그 정치적 자살행위 네. 이거는 거의 외신의 일반적인 표현들이고요. 신화통신의 제목이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심한 오판이다. 뭐 외교 전문 매체 여긴 포린 폴리시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이 됐습니다. 네. 그때 강등됐던 사유가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어요. 맞아요. 앞으로의 그 혼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제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우리 상황이 이렇게 상당히 좀 심각한 편인데 해외에서는 외신들은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각 국가별로 한번 정리 좀 해볼까 싶은데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이 준비를 해주셨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아무래도 경제의 얘기를 좀 집중하려다 보면은 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성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자기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경제에 대한 메시지가 좀 왜곡이 될 수 있어서 네. 정치 쪽은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비상계엄 관련한 부분들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잘못된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는 걸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다른 취재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 계엄령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게 왜 있냐? 이게 국민들의 어떤 그 권리를 박탈하고 뭐 방송도 못하게 하고 뭐 다 그 군인들한테 뭐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다 통제받아야 되는 그런 계엄령이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거냐에 네. 대한 거 이거를 왜 발동시키고 대통령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걸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건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던 게 계엄령이 필요한 거는 국가가 진짜 힘들어서 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국민들의 권리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전쟁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네. 이런 시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그런 뭐 사람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뭐 외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좀 빼고 우리 하나로 뭉쳐서 싸웁시다. 이게 계엄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서로의 국민적 권리를 좀 제한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는 그게 계엄령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있는 제도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거를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령이 이게 합법적으로 시행이 되려면은 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이 도입이 되는 거는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본 전제가 뭐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있지 않은 계엄령은 쿠데타입니다. 그 전제로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럼 계엄하면 바로 이제 쿠데타를 떠올렸던 이유는 다 불법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예. 네. 그러니까 뭐 다 국회의원들 잡아놓고 뭐 이러는 게 국회의원들을 잡아넣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계엄령인 네. 건데 그게 아니라 다 하도 불법 쿠데타만 하니까 그게- 계엄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불법 쿠데타만 그러네.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냥 뭐 바로 저 외국인들한테 물어봤던 얘기를 좀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고요. 보통 이게 펀드 운영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니까, 투자자들한테 네. 연락이 좀 많이 받은 게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가 나왔다 그랬대 정프로님 네. 딱 그 첫 뉴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그 딥페이크 가짜 영상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공중파에서 아니, 딥페이크가 맨 처음에 제가 소식 전한 건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전해 받아갖고 아유 누가 또 뭐 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나 보다. 네. 왜냐면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너무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그랬다가 이제 뉴스가 이제 막 여기저기 뭐 보이는 걸 보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혹시 나라에 뭐 내가 모르는 변고가 좀 있었나? 왜냐면 그런 정도의 변고 큰 일이 있지 않고서야 계엄령을 선포할 리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다 이제 시간이 뭐 한 5분 10분 점점 지나면서 뭐 정치 상황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가도 너무 갔다. 뭐 그런 생각 정도를 이제 해서 초반에 하여튼 한 30분 정도의 제 의식의 흐름은 대충 그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뉴스 보고서 제일 먼저 취재원한테 전화를 했던 부분들은 혹시 북한에서 뭐 있어요? 이거를 먼저 좀 물어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전에 들은 겁니다. 외국인의 네. 반응을.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랑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쿠데타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시아권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시아 쪽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 설마 무슨 21세기에 뭔 쿠데타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예, 2021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그거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고요. 아, 태국 같은 경우는 이펑 군주제 전환 이후에 군부 쿠데타가 19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12번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총리가 되신 분이 그만두게 된 게 작년이고 네. 올해 국회의 주요 안건이 쿠데타 방지법입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세요? 너무 많이 나니까 쿠데타가.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시아권에 투자를 할 때 그냥 보면은 이 나라 쿠데타 났네? 저 나라 쿠데타 났네?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남한에서도 쿠데타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네.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다가 어제 들었던 단어 중에 제일 진짜 한마디로 어떻게 외국인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폴리티컬 코미디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설명해야 알아듣는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불안한 심리를 좀 누르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서 군사 쿠데타는 뭐 설마 네. 어떻게든 맞겠지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존하는 위협이었던 거고 그 현존하는 위협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랬던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신뢰라는 부분은 쌓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죠. 처음에 쿠데타가 났다가 이렇게 계엄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그럼 한국에서도 계엄이 났나 보다라고 했고 뭐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끝났대. 네. 뭐가? 네. 계엄이 끝났다고? 왜?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또 하나 외국인 반응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외국인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뭐 있으면은 뭐 주변 둘러봐도 뭐 별일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방송 나오는 장면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뭐 뭐죠? 군용 차량들이요? 집차 막 들어가고 거기 총든 군인들이 막 국회로 난입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 군용 차량을 인간 시민들이 막 막고 네. 총든 군인 앞에서 막 총구를 흔들고 막 덤비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웠대요. 야, 어떻게 군부의 무력 앞에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까지 용감하게 저항을 할 수가 있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약간은 좀 감성이 좀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설마 유혈 사태는 나지 않겠지. 네. 라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 상황에서 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들이 그렇죠. 경험했던 일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높고 시민들이 용감하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더라라는 얘기들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일본 쪽 얘기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반응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상황을 지켜보겠다 정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유독 일본 정부는 좀 이런 논평에 있어서 보수적입니다. 네. 근데 그 아랫단에서의 어떤 돌아가는 얘기 아랫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시장통 이야기 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거기다 썰을 막 엄청나게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지금 한반도 난리 났다, 소요 사태 났다, 뭐 북한 쳐들어온다, 뭐 저기에서 뭐 야, 자위대 들어가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분위기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난리를 또 친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우익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이제 그 사이에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주문이 꽤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설득은 어느 정도 했던 겁니다. 이건 폴리티컬 코미디입니다. 이미 밤 사이에 다 끝난 일입니다. 장중에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게 장전에 다 마무리가 돼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코인 같은 게 딱 그 장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죠, 뭐. 근데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그것도 되게 이상했던 게, 그 만약에 한국에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면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는 그래야죠. 원화 매도 코인 매수. 원화가 불안하니까 코인 매수를 해야 디지털 되는데, 금이라면은 코인을 매수했었어야죠. 근데 원화를 그러니까 코인을 매도를 해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한 40%까지 그렇죠. 벌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하여튼 불안하니까 이제 자산 있는 거 하여튼 다 그냥 판 건가? 일단은 도망. 그러니까 실수이신 거죠. 그 도망이 원화로 도망 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때 워낙 불안하셨을 테니까. 네. 그 당황해서 그런 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게 1,400원 쪽, 1,440원까지 그 원화가 일시적으로 NDF 그 역외 환율에서 떴었거든요. 네. 그리고서 좀 내려오긴 내려왔지만 이제 1,400원 위쪽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달라고 이제 자기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막 그러는데 그 얘기가 좀 마음 아팠던 게, 그 일단 환율이 튀니까 단기 투기적인 수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매도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 경기적으로나 아니면 펀더멘털 기업의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 뭐 내후년 가면서 우상향할 거라고 본다면은 지금 단기 변동성에서 굳이 매도하고 떠나진 않을 건데, 이게 중장기적인 전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환율이 탁 튀었을 때 환율이 올랐다라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익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고 가더라는 거예요. 야, 어차피 뭐 언제 팔아도 팔라 그랬는데 잘 됐다. 환율 튄 김에 뭐 이게 설사 해프닝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니네 사실 펀더멘탈 별로 볼 거 없는데 환율이라도 튈 때 내가 수익 먹고 나가겠다라는 수요가 어제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용등급 관련해서는 이것도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실질적 영향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프로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S&P가 왜 기자회견을 합니까? 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잡아놨는데 그 새벽에 그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바꿀 수가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아침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날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이제 그 뭐 좀 이게 뭐 신용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나이스 신용 평가랑 같이 하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신용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신평 입장에서는 좀 어떠시냐, 채권 시장은 좀 어떠냐 이런 얘기 물어보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S&P랑 이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 사단이 났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기자들이 원래 준비했던 질문을 물어볼 가능성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 사태가 이제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로 다시 다 그 질문 답변서 만들고 뭐 그러고 있었다는 일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S&P가 어쨌든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현재 신용등급 AA에서 등급을 바꿀 실질적인 사유가 없다. 그리고 그 S&P의 루이 커시 전무는 프랑스 등 몇몇 국가들이 정치적 갈등을 혼란을 막 크게 겪고 있다. 한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사례가 경제 금융 정책 기조에 대한 심각한 의견 불일치로 생긴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정치적으로 많이 싸운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차단나진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 일들은 뭐 불확실성이 뭐 경제 금융 기조에 대한 국내 견해차가 크면 사태가 해결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이번 일은 그렇지 않다. 지금 S&P 얘기도 그거잖아요.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니까 이게 뭐 나라가 사단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등급은 그냥 유지할게 이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언론 출판의 자유, 정치적 자유 뭐 이런 거를 다 박탈시키고 이게 군대 동원해가지고 이제 군인 뭐 의회들 이렇게 공세해버리는 그런 일은 최소한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네. 뭐 신용등급을 비롯한 그런 데서의 평가고요. 네. 하여튼 사안의 중요성, 중대성에 대한 글쎄 뭐 현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각이 좀 너무 부족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당연히 상대 정당에 대해서 혹은 뭐 정치적 상대에 대해서 뭐 협상도 하거나 혹은 뭐 싸우거나 뭐 목리를 부리거나 등등 여러 뭐 방법으로 할 때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상대의 정당이 입법을 이른바 폭주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비상계엄. 이거는 아니 그리고 저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예. 비상계엄을 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의결하지 못하도록 갖다 잡아넣으면은 그거는 쿠데타 내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비상계엄은 쿠데타고 내란이고 이게 정확하게 그 전두환 씨가 그 선고받았던 네. 거하고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전에 탄핵했을 땐 좀 어땠나라고 보면은 2016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은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피치는 AA- 정도로 유지를 계속했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탄핵안이 국가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게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된 적이 있죠. 탄핵 소추가 간 게 있고 네.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한 게 있었죠. 네네.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무디스가 탄핵 심판 결과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혁준 나이스 신용평가 상무는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전국 때도 시장의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주가지수와 금리는 시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네. 투자자들은 펀더멘탈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 탄핵까지 가는 그 과정, 막 계엄, 탄핵 이런 부분들은 네. 굉장히 그 갈등이 고조되고 이제 심화되고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런 단계가 되는 거고 네. 실제로 탄핵이 됐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해소되는 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신용등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탄핵안이 나오고 뭐 여기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힘들게 하지 않겠냐라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네.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신들에서 나온 얘기들은 정말 이게 제가 외신을 그냥 읽기에도 되게 그 뭐라 민망? 그럴까 뭐 제가 뭐 되게 정치적으로 레디컬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읽다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러니까 독일 외무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우리는 한국을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고 민주주의는 승리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독일이 우리나라랑 적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방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한 건데 네.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하는 게 승리해야 된다라고 독일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외무부에서 예. 독일의 뭐 언론도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CNN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것도 어쨌든 자기네가 우선이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3만 명의 주한미군에게 불안한 현실이 됐다. 한국의 대통령의 의사결정 때문에 네. 우리 지금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CNN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한국에서 밤새 일어난 정치적 격변은
미국의 주요 민주주의 동맹국의 안정을 뒤집어 놓았고 동북아와 미국에 충격을 줬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견제와 중국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했던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라는 국가의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그 포지션은 네. 북한에 대해서 견제를 해주고 미국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균형, 적당한 선을 타면서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게 그 우리나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여기서 비상계엄 같은 일이 터져버리니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던 한국의 위치가 흔들리게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돼버렸다는 네. 겁니다. 저 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 어떤 세력의 천병으로서 이 동맹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난데없는 비상계엄을 해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저기를 민주주의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해도 되는 거야? 네.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아예 속보까지는 아닌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심한 오판이다. 심각한 오판이다. 예, 네. 심각한 오판이다.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이거는 관료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 무게가 좀 다릅니다. 네. 언론의 평가하고. 그러네요. 예.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얘기인데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심각한 오판이고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예. 이제 평가를 했다는 속보의 아침 뉴스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 대령 출신인 뭐 세드릭 리턴이 CNN에다가 얘기한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불안정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안정성이 낮아질수록 미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은 다 미국에다 어떻게든 줄을 대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미군의 동의를 어느 정도는 네네. 받고서 아니면 네, 최소한 네, 얘기라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은 동맹국인 미국에도 알리지 않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또 보고서 이게 뭐야 막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유지를 어떻게 잘했나 봐요. 보통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이 다 네. 파악하잖아요. 예. 미국 정보 당국도 파악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말씀드리기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 다른 보도에 나온 거니까 네.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보도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알았으면 말렸을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예. 그게 여권 고위 관계자 말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라는 네. 얘기를 먼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진짜 그 정치적 자살행위 네. 이거는 거의 외신의 일반적인 표현들이고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그 서울의 봄 다시 보기 그게 맞아요. 엄청나게 지금 돌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신화통신의 보도 제목이 서울의 겨울 윤석열의 6시간 계엄령 희극. 현재 벌어진 일들이 서울의 봄과 줄거리가 똑같다. 계엄령이 선포한 것이 40여 년 만인데 그 악명 높은 12.12 군사 쿠데타 45주년이 된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 황구시보 네. 여기는 완전히 어용 반보. 네네. 관보죠. 거기서는 윤 대통령의 도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 대통령은 친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과의 외교 전략에서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본과의 관계를 무리하게 개선하려 하고 중국과 관계를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살이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도 있을 거고 우리와 또 뭐 친한 나라, 사이 안 좋은 나라 등등 뭐 감정 안 좋은 나라 등등 뭐 좋은 나라 막 이렇게 섞여 있을 텐데 거의 전 세계가 심각하게 오판이라고 판단하든지 예, 아니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만한 일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식의 아주 작은 동의 내지 지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최소한 제가 듣거나 본 바로는 없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일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있죠. 굉장히 네. 좀 레디칼하신 분들은 네네. 뭐 그런 얘기들 하기도 있는데 뭐 외교 전문 매체 여기 포린 폴리시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외국 매체잖아요. 네. 네.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이것도 목적이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거부당하면서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4월 총선 이후 위기에 몰린 인기 없는 정치인의 필사적인 몸부림.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외신들의 저는 최소한 보도에서.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보다 훨씬 심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외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외국의 투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더 잘 들어오느냐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증시 내지는 우리의 뭐 금융시장 전체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환율에도 당연히 영향 많고요. 네. 그래서 한 마디만 마지막 네. 30초만. 좋습니다. 이게 지금은 다들 아 이거는 뭐 그래도 한국이 회복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들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이 됐습니다. 네. 그때 강등됐던 사유가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어요. 맞아요. 그 신용 등급이 높은 미국조차도 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의 그 혼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제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